안녕하세요. 바로 할게요. 요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 항상 똑같이 경기 침체 관련된 지표들 보고 갈게요. 우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저번 시간처럼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600bp 가까이 올라간 상태고, 이 상태면 저는 절대 일단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요, 솔직히. 장기금리 오늘 들고 왔어요. 경기 침체 원래 봐야 되는 게 장기금리에 대한 수요랑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리고 이제 구리 쪽 보면은 얼추 보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기금리가 엄청 많이 빠지고 있죠.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도 많이 빠지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2.76이네요. 이것보다도 3bp 더 빠진 상태인데, 생각보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라고 느끼면서 경기 침체인 게 아니라 저희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사실상. 1, 2, 3월 1분기 지나갔고 4, 5, 6월 2분기 지나갔고 지금 7월인데 경기 침체인지 모르고 지나간 물론 주식이나 뭐 이런 자산 시장의 폭락은 있었지만 사실상 느끼기에 경기 침체라고 느낄 만한 요인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얕은 경기 침체라고 그 뭐 흔히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요게 아니고 그 다음 단인 그 인플레를 잡으면서 생기게 되는 실업률로 인한 경기 침체를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건데 생각보다 1분기에는 안 좋았던 것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서 1분기 안 좋았네 하면서 되게 놀랐었는데 2분기에 대한 지표들도 그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 쪽이 부러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GDP 나우가 지금 마이너스 2%를 가리키는 정도면 사실상 아마 1, 2분기가 이제 경기 침체, 이 역성장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도 지금, 저 루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가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하지도 않았는데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경기 침체가 덜 깊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명목상 흔히 말하는 그냥 경제적 정의에 의한 경기 침체 정도인데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신명물이 어떻게 1%가 아니 한 달 만에 1%가 빠져 10년물인데 이 듀레이션 얼마짜린데 골 때리네 이거는 요 10년물 TBT 정리 관련해서는 제가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 장기 국채금리에 대한 수요만 봐도 일단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매우 큰 비중으로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보이는 요 하이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게 이런 중소기업 단위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조달 비용 상승을 일으켜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꾸준히 2200부터 하락해서 1700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1700선은 잘 지켜주고는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자산들 보면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롤세이처는 그 와중에도 좀 버텨주는 상태입니다. 뭐 닥터구리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한 달 내내 원웨이로 그냥 쭉 빼고 있는데 이렇게 굴이 많이 빠지는 것도 중간에 사실 저번 달에 세미나 할 때도 반등이 있었죠. 그게 한번. 근데 그거 지금 그 싸구리 무시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달이 그 딱 요 움직이는 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10년물도 되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지표만 봐도 사실상 경기 침체는 매우 가까워진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크게 와닿을 정도의 경기 침체로 보기는 어려운 지금 흔히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얕은 경기 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전망했던 그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뭐라 해야 되지? 좀 깊은 경기 침체로 제가 생각되는 그 부분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된다는 게, 저는 또 올 거라고 봐요. 여전히 3분기, 4분기에도
사실 이렇게 전 분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면 그 다음 분기는 또다시 빠지기가 쉽지 않은데 QOQ로 이렇게 빠지는 게 연속적일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이 의견을 밝힐게요. 요즘 전문가분들도 나와가지고 뭔가 의견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하도 1분기부터 하도 많이 틀려서 그분들이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잘 얘기 안 해요. 자기 본인의 이 견해를 뭐 두루뭉술하게 한다던가 봐야 됩니다라던가 되게 적당히 얼렁무리고 넘어가요. 1분기부터 2분기 다 틀렸으니까 강영현 부장님 빼고 다 틀렸잖아요. 사실 맞춘 사람 누구 있어요? 나중에 뭐 이거 유튜브 올리고 할 텐데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좀 똑바로 맞춘 사람 있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견해를 밝히는 걸 안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는 추가적으로 역성장이 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는 고용 부분. 아직은 고용 부분이 전혀 그게 당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번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서도 보시면 그냥 3.6%나 끼케야 3.7%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꾸준히 상승해서 4%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저는 사실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다시 지수 단으로 투자를 할 텐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이상하게 국장은 좀 종목 단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저기 해외 미장 투자할 때는 QQQ나 뭐 스파이나 이런 식으로 지수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반도체 ETF나 이렇게 뭐 적어도 섹터 단위까지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종목 단위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근래에 보시면 다우지수가 되게 많이 빠지죠? 다우지수랑 S&P랑. S&P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위 500개 되게 골고루 뭐 금융, 뭐 배당주, 리츠,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 성장주, 기술주, 빅테크, IT 다 모아놓은 딱 그냥 상위 500개 기업을 딱 모아놓은 건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 민감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 요 가치주가 많이 속해 있는 게 다우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이 이제 성장주, 기술주라고 흔히 부르는 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민감주, 이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금 창출이 그냥 어떤 설비만 초기 이제 자본을 만들어내는 그 설비 투자비만 이제 투자를 한 다음 이제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뭐 투자 같은 걸 하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히 고정적인 일정 한 수준의 현금이 창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장주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돈을 먹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꾸준히 돈이 창출되는 캐시카우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계속해서 돈을 소모하는 현금을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기업을 영위하는 예, 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 민감주는 저퍼죠. 어닝과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할 그 고밸류를 평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되게 저퍼로 돼 있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굉장히 땡겨오기 때문에 어닝은 거의 없고 프라이스를 되게 높게 때리기 때문에 보통은 고퍼 상태예요. 뭐 수십에서 수백까지도 넘어가고 작년만 해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닝이 너무 낮다 보니까 프라이스가 막 한 200배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테슬라가 그랬어요. 특히 그죠. 이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이제서야 빛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주예요. 테슬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 되게 그때는 오히려 이 밸류 평가를 못 받았었죠. 그런 기간을 오래 견디고 나서 이제야 꽃을 피우는 그 성장주의 딱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도 이제 뭐 크게 이 실적 보통 발표를 함에 있어서 금융이나 뭐 현대제철이나 뭐 그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큰 수익을 갑작스럽게 거기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원자재 단에서 그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맞출 수 있고, 근데 보통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IT, 뭐 반도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이나 어디 뭐 파이프라인 하나 성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공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닝이 되게 낮고 프라이스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근래에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럼 경기 침체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좋은가 성장주가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취약해요. 경기 침체에 와서는. 왜냐면 얘는 꾸준히 어떤 현금 창출을 해내야 되는 건데 경기 침체가 오면 전체적으로 소비에 대한 게 다운이 일어나면서 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원자재 단도 안 좋아지게 되죠. 뭐 금융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대출이나 이런 게 축소되다 보니까 수익 부분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굉장히 대두되는 시기에는 이런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되게 예, 이 성장주 대비해서 훨씬 안 좋게 평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한국의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막 7%, 8% 많이 빠진 걸로 봤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절대. 아시다시피 예대 마진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있었죠. 금융 쪽에서, 은행 특히. 뭐 보험주는 제가 근래에 계속해서 되게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보유했던 채권에 대한 평가손이 일어나면서 안 좋아졌고, 특히나 걔네가 꼭 국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채권 중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부도율이 반영되면서 그게 이제 보험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은행단에서도 특히 코로나 부실 대출 오늘도 보면 신문에 있었죠. 뭐 135조인가 그 대출 나갔던 게 만기가 이제 9월에 도래하는데 아마 2분기에 그거에 대한 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래에 나왔던 금융위에서도 말했던 게 너네 배당으로 뿌리지 말고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법으로 해서 좀 미래에 그런 나올 수 있는 금융단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죠.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은행에서 나가 있는 이런 대출 그리고 저 채권들로 회사채 발행하면서 생겼던 그런 이 채권들에 대한 부도율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늘 사실 금융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정도까지 빠질 정도로 리스크를 크게 평가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 왜냐면 이게 2분기에도 실적이 엄청 좋을 거예요. 이 예대 마진 차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저번에 이 금리가 인상될 때 물론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지만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게 훨씬 크고 보통 요구불 예금이라 해서 그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상승하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흔히 그냥 통장에 박아두는 현금들,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현금들 있잖아요. 뭐 예적금으로 고정으로 딱 묶이는 금액이 아니라 그런 자금들이 보통 절반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실적은 아마 좋을 텐데 이건 좀, 네. 여기가 진짜 빠지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그냥 그 이유 하나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나가 있는 여신에 대한 그 부도율이 높게 평가되면서. 원자재는 지금 말할 것도 없죠. 뭐 닥터코프 빠지는 것만 봐도 그렇고, WTI도 어제 급락한 것만 봐도 그렇고, 그래도 식품이 좀 괜찮아요. 식품은 정말 꾸준한 수요도 존재하고, 근래에 있었던 그 곡물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제품 가격을 전가한 부분이 있는데 근래 이거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미국 뭐 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생각보다 캐나다나 밀 쪽에서의 이 재배 수확량이 많이 늘었다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 식품주는 가격 전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확실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뭐 기업도 원체 많다 보니까 내가 그냥 조금 가격 올리면 그냥 싼 거 옆집 가서 사면 돼요. 내가 2천쌀이 너무 올랐으면 그냥 저기 다른 뭐 나주쌀 사든가 그런 대체재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간에서는 올리기 어려운데 이 부분들이 1분기, 2분기에 굉장히 실행이 됐었어요. 식품 가격에 대한 상승이 있었고 근데 원료단에서 가격이 인하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차라리 식품 쪽이 좀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보면은 이 장기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성장주 쪽에서 보면 그래서 어제도 보면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다우는 빠졌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 근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은 오히려 다우 쪽이 더 잘 빠지고 아니 뭐야 나스닥 쪽이 더 잘 빠지고 이 다우 쪽이 더 견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랑 코스피만 봐도 그렇죠. 코스닥은 막 상승하고 있었죠, 오늘 막 1%. 계속 이제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뭐 한 2% 포인트 정도 갭을 두고선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뭐야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코스피 쪽이 빠지면서 둘 다 결국에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보시면 코스닥은 0.4% 정도 빠지고 코스피는 2% 넘게 빠졌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민감주 관련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체 쪽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반도체도 물론 여기다 넣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고퍼주가 많이 있고.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이 경기 민감주니 성장주니 구분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요즘은 되게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윈도우 우리 요즘 막 구독 경제도 많이 하고, 뭐 MS 워드나 이런 것도 구독 경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할 대체제가 없어서 독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MS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성장주 기술주로 보기에도 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애플이나 뭐 테슬라는 여전히 뭐 성장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구분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코스피 같은 종목들은 보통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지금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 민감주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빠질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신기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스닥은 올랐는데 다우는 빠졌고, 오늘도 보면 코스닥은 0.4% 빠졌는데 뭐 코스피가 훨씬 많이 빠졌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3일체 불가능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변동 환율 국가, 변동 환율국이 그나마 뭔가 방어를 한다고 하는 게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이제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개입을 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시간을 벌 뿐인 거예요. 뭔가 단기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튀고 있는데 이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단기 이벤트성으로 이게 올라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어떤 스펀지 역할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잠깐 그거를 눌려주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시간을 좀 지연시켜주는 효과를 줄 뿐이지 이거에 대해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는데 원달러 확률을 누르고 이거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서 누르고 있는 요거는 결국에는 올라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막는 거는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걸 눌러서 여기다 고정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는데 얘를 고정시키는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기초통화에 위치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원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전 세계 화폐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없는 수준이에요, 사실. 오히려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이 훨씬 높습니다. 원화보다.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금리랑 미국 금리가 있고 한국 환율이랑 뭐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한국 환율이 올라가던가 한국 금리가 올라가던가 해서 이 중심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서 여기를 눌러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호호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그냥 여기를 잠깐 눌러줄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 맞춰지는 게 그냥 달러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맞춰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 이제 뭐 한국 금리를 올려서 한국 환율을 내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번에 뭐 저번에도 이번 한국 기준금리 인상 어떻게 보냐고 했을 때 제가 99.9 50bp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부채 금리가 높더라도 50bp 올리는 거, 25bp 올리는 거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예, 좀 지금 상태가 거시기해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리는 없어요. 여기가 지금 75bp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25bp 올리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50bp 올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시 이 노멀 프라이싱 해서 이게 이제 그냥 1,300원 단을 다시 이제 저항선으로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럽의 침체가 빨리 왔고 유럽의 침체가 오다 보니까 유로와 그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의 통화의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달러에 대한 가치 평가도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로화의 약세랑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유로화의 약세가 훨씬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 ECB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지 아니면 뭐 7월에 25bp 진짜 올릴지 그것도 약간 미지수긴 해요. 유럽 쪽에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확인해 보시면 한 일주일 만에 25bp 정도가 그냥 빠졌어요. 10년물인데 일주일 만에 25bp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튀어버린 거예요. 얘도 지금 한 달 만에 102에서 104까지 올라간 거예요. 미국 달러인데. 미국 달러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0%죠. 0.4 올라갔는데. 이거 막고 있는 거예요. 외환 보이고 투입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게 일시적이면 그렇게 외환 보이고 투입해서 막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고 쳤을 때는 그 호호 불어서 요 시소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1,300원을 다시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 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보시면 여기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우리 거 보시면 급격한 상승 나오고 여기 눌렸죠? 여기 요만큼. 이게 외환보유고로 때려 누른 거예요. 이건 무조건 때려 누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원 단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전문가들이 요즘 나와가지고 이 얘기는 뭐 제가 채팅방에서 많이 했었죠. 전문가들 믿지 말라고. 제가 근래 이걸 많이 몇 개를 봐서 그래요. 정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요 나스닥 요 고밸류가 해소돼서 저는 여전히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그거 두들겨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봤을 때 혹시 롱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밸류를 해소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16,000부터 11,000까지 오지 않았냐. 예. 11,000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그럼 뭐 한 3, 40%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그럼 충분히 밸류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사면은 좀 오를 확률이 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6,000이라는 이 가격이 정말 얘에 대한 가치 평가가 똑바로 이루어진 그 가격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16,000이라는 가격이 타당한 가격이었는데 뭔가 경기가 안 좋고 1분기, 2분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쭉 빠졌던 거라면 다시 여기까지 회복하러 가는 게 회복이지. 그거는 말 그대로 여기까지 회복하러 가는 건데 애초에 이게 거품이었다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이 고밸류가 해소됐다라는 거는 이 전에 찍었었던 이 고점이 실질적으로 얘에 대해서 합당한 가격이라면 이 전 가격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말하는 고밸류가 해소된 게 맞죠. 그럼 지금 단에서 진입해서 충분히 기다려볼 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M2 우리가 양적 완화하면서 이 화폐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폐 유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겼던 그 유동성에 힘입어서 끌어올렸던 이 부분이 그냥 다시 이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빠진 부분. 그거는 그냥 사실 여기 위에서 상승했던 부분과 여기 아래 이 올해 초부터 빠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동성이 있어서 올랐고 유동성이 없어서 빠졌다. 퉁 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제 가격을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 제 가격이라는 가격이 요 고점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빠졌고,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뭐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 다시 이 구간을 회복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유동성으로 끌어올렸고, 지금은 유동성이 회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격이 그냥 제 가격이다. 근데 2분기에 가서 다시 얘네가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락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버스를 그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말하는 부분 중에,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예, 너무 무책임했잖아, 사실. 1분기에 여기 다 오른다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말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도 좀 나은 분들은 내가 뭐 때문에 틀렸고 미안하다, 뭐 이런 방송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커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회수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이제서야 이제 그냥 좀 제값을 찾아온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번 다 하고 가죠. 소비편이었나? 이거 제가 예전에 썼던, 음, 뭐 옛날부터 저랑 아셨던 분들은 제가 4월쯤에 나스닥 인버스 처음 매수할 때 썼던 레포트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리테일 세일즈, 이게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는 증가하는데, 소비심리 지수,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인데, 소비심리 지수는 지금 빠지고 있다. 보통은 이 두 개가 동행 지표인데, 지금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소매 판매가 상승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명목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근데 소비 심리가 안 좋다. 그래서 결국엔 이 스프레드가 좁아질 텐데 소비 심리가 올라오던가 소매 판매가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소매 판매가 빠지는 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논리로 그때 이걸 썼어요, 제가. 근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때 했던 말은 뭐였냐면 소매 판매가 견조하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매 판매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왜 얘기 안 해? 이 소비 심리 지수 냉각되고 있는 거는. 돈을 쓰는 소비 심리 주체가 이 소비 심리가 냉각되고 있는데 이 뒤로도 계속 빠졌죠. 지금 52화까지 내려왔어요. 이 뒤로 쭉 빠진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고, 이 소비심리 지수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KB증권의 그분이, 제가 그날도 막 얘기했던 그분도, 그 전문가분도, 뭐 그분은 이거 들고 왔어요, 그래도. 이 미시간의 소비심리 지수를 들고 왔는데, 그분이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 꼭 소비심리 지수가 냉각된다고 해서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가끔씩 한 두 차례 정도의 이게 언커플링, 뭐 디커플링이 되는 그 구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록 갭이 벌어지긴 했지만 항상 이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유효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진 거는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잖아. 심지어 이거 빠졌죠? 명목 소매 판매도 빠졌죠? 근래에 나온 거 보시면. 5월이었나 6월에 발표된 거, 그러니까 6월에 발표된 5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해서 빠졌어요. 드디어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 꺾이고 나니까 경기 침체 왔죠? 주가 이미 다 빠졌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와서 보면, 저도 지금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면 지금의 이 11,000이라는 나스닥 가격이면 충분히 이 가격에 지금 들어가서 2년 안에 수익 못 본다라고 2년 안에 수익 본다라고
이거 어느 누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들어가면 2년 안에 수익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그냥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은 이미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태울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리미리 움직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그 소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소매 판매 빠지는 거 그 사람들이 롱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매 판매가 빠지는 거 다 보고 난 뒤에 움직이면 늦는다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거 방송한 거 있을 거예요. 그 소매 판매 다 보고 움직이면 늦는다. 그건 후행 지표다. 소매 판매 다 발생되고 나서 5월 게 6월에 나오고 6월 게 7월에 나오고 그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 다 보고 난 뒤에는 돈이 없다. 지금 그 꼴이 난 거예요.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진입 가능해요. 제가 봐도. 근데 여기서 저는 일단 2분기 실적까지 보고 진입할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지금 가격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가격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손절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3, 40% 신나게 물려있는데 그거 할 게 뭐 있어요. 근래에 있었던 코스닥 3종 손절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들고 가야 되는 2년 뒤에 수익이 날 종목들은 뭐 우량주, 빅테크, 뭐 테슬라도 지금 뭐 600불이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애플이나 MS 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요. 아니면 S&P 500도 좋고 그렇게 멀쩡한 기업들이면 그냥 지금 가격에 충분히 사도 진짜 절대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 요즘 나오는 그래서 여기 뭐 얘네도 요즘 뭐 그냥 의견 개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얘네 믿지 말고 직접 하세요. 직접 저 경제지표들 다 찾아보시고 제가 막 그 주말에도 이 지표들 막 올려드렸잖아요. 이 사이트를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요 미시간 소비심 요 소비자 눌러서 뭐 개인 소득 이거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전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눌러봐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다 눌러보면서 뭐 월간 소매 판매 어떻게 됐나, 추이가 어떤가, 소매 판매 빠지고 있네? 이런 거 그냥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쭉 봐요. 그냥 머릿속에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도 쭉 빠졌죠. 결국에 40, 뭐야, 50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거. 또 어딨어? 뭐 사업. 여기 오면은 뭐 제조업 지수 이런 거 많아요. 이 연준 뭐야, 연준에서 발표하는 보시면 특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ISM 제조업 지표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거 말고도 뭐 캔자스, 필라델피아, 뉴욕 이 제조업 지수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 안 찾아보긴 하는데 찾아서 이 추이를 보시면 어느 정도의 프라이싱이 가능해요. 보시면 이게 쭉 빠지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거 없었어도 이거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빠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늘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안 보셨을 수는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긴 했어요. 추세를 보셔야 돼요. 이거 맨날 예측치 대비 빠졌는데요. 예측치 때문에 올랐는데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추세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추세가. 특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뭐 PMI 같은 경우에도 50 위면 확장 국면이고 50 아래면 축소 국면이긴 해요. 근데 그 추세 자체가 50 위에서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하락 추세긴 한데 아직 확장 국면이다. 아직 50 위기 때문에 확장 국면이어서 경기 침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엄청 답답했었는데 그때도 해서 직접 하세요. 제가 이런 지표들은 하나하나 좀 짚어서 제가 뭐 보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건지 예상했던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출장도 좀 많고 해서 실업률 증가는 이거는 후행 지표여서 미리미리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런 뉴스들을 보셔야 돼요. 실업률에 대한 부분은.
이 기업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뭐야 고용 축소랑 해고,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축소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직접적으로 지표로서 딱 발표되는 거는 한 석 달 정도 후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경기 침체니 뭐니 하는 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주요 기업들에서 실적 발표나 뭐 사업 보고서 발표할 때 보면은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미리미리 고용단이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거. 아니 정리해고하고 있는데 채용을 많이 할 리는 없잖아요, 적어도. 평균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얘네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실업률이,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해고까지 한다고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미리미리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지표들 봤을 때는 분명히 한 분기나 두 분기 넘어가면 실업률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날 거예요. 이번 주에 나오는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전히 그냥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미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원래 장표 하나하나씩 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좀 늦게 퇴근해가지고 좀 자료를 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로써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선 경기 침체, 아까 이거는 초기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경기 침체 수순이 조금 지금 이상해요, 지금은. 아직 인플레이션 하나도 안 잡혔고 뭐 고용의 이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고용단에서의 문제도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 정의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와버렸어요. 물론 이제 GDP 나우가 뭐 2% 넘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에 막 경기 침체다 이렇게 느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아직 고용단이 부러지거나 이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기 침체가 와버리다 보니까 이 수순이 조금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두 가지 해소를 위한 경기 하박 압력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패드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절대적으로 패드의 계획까지 양적 긴축을 같이 엮어서 패드가 긴축을 달래긴 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3%까지는 땡겨 올릴 텐데 이 양적 긴축이 약간 이제 모호해졌어요. 지금도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긴축은 하면 이 뭐야 금융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양적 긴축을 좀 느리게 했더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발생되면서 금융단에서 이 유동성을 줄이는 부분이 부작용이 그러니까 부차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단순히 내가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발생되는 그런 유동성을 조이는 게 아니라 은행단에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의한 유동성 조임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 부차적인 유동성 축소가 은행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양적 긴축을 하자니 되게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양적 긴축은 진짜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유동성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 지금 제가 뭐, 한 5억 정도 땡겨서 집을 샀는데, 지금 그냥 금리 1% 올릴게요 하는 거는 이자만 그냥 1% 올린다라고 느끼는 거랑, 갑자기 나한테 은행이 연락 와가지고, 야, 요즘 경기 안 좋고 이러니까 너 한 1억 정도는 상환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채무자 입장에서 받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도의 요 긴축이랑 여기에 더해진 양적 긴축,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채권에 대한 그냥 매도라고 얘기할게요. 물론 뭐 롤오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당장 너 돈 갚아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양적 긴축을 하자니 이 기준금리랑 더해져서 경기 침체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데 그렇다고 안 하자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이게 되게 모호해졌어요, 지금 사실상. 근데 이게 만약에 양적 긴축에 대한 거를 걷어들인다면 증시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예요. 이거. 이 양적 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망각하고 있는데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1월부터 테이퍼링 할 때도 그 테이퍼링 시작한다 했을 때는 되게 큰 이슈처럼 다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뭐 까먹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테이퍼링 계속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망각하더라고 보니까. 양적 긴축도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양적 긴축 한다 했을 땐 되게 큰 이슈가 됐는데 그 뒤에는 QT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계획에 대해서 지연을 한다던가 그 9월에 풀악셀 땡기기로 했던 부분을 줄인다던가 그 풀악셀에 대한 한도를 줄인다던가 뭔가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승 압력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아까 말한 유동성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밸류를 해소했던 건데 만약에 저 양적 긴축을 걷어들이거나 안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상방 압력이 되지 않을까? 예, 엄청난 저는 롱에 대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 하네. 뭐 러시아 종전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향후 계획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 6월 CPI 보고 나서 얘기해야 돼. 몰라요. 이거 몰라서 그래, 진짜 나도. 나도 얼마 전까지는 이 양적 긴축 당연히 해야지. 생각지 못했던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거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심지어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 때문에라도 인플레이션 잡는 거 보여줘야 되고 그 의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양적 긴축 무조건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가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 경기 침체를 정말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모르겠는데 시장이 너무 그걸 크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미. 1분기, 2분기에 그랬는데 그건 1분기, 2분기고 다 지나왔는데 너무 크게 반영하고 있어서 저도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그 필립스 곡선에 의한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인플레이션 빠지는 그걸로 인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는. 근데 그걸 시장이 점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롱에 대한 근거로 이 두 개를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또 세 번째 안 좋은 거, 부의 효과. 부의 효과가 뭐냐면, 우리 막 부동산, 막 GTX 뚫려가지고 갑자기 막 내 거 5억이었는데 10억 되고 이러면은 내가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퇴근하면서 뭐 소고기 한 건 더 사가고 그런 내 부가 증가되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상반기에만 생각해보면 암호화폐, 금,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산이. 부의 효과가 자산이 증식됨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역으로 역부의 효과가 발생될 텐데 이 상반기에 일어났던 엄청난 자산의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가 분명히 발생될 텐데 그거에 대한 효과, 이 역부의 효과는 3분기부터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부의 효과 때문에 분명히 3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전마진은 이제 막 TBT나 오늘도 보시면 막 코스닥 물렸다고 막 말씀하시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일부러 적었어요. 제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첫 번째도 안전마진, 두 번째도 안전마진 하는 이유가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안전마진을 넘어서 이제 막 내가 정했던 안전마진이 5%인데 5%를 넘어서 이제 10%까지 수익이 났어요. 근데 10%까지 수익이 났다가 쭉 수익을 갉아먹어서 5%까지 왔어. 그럼 이 안전마진 왜 설정했는데? 그게 5%까지 왔으면 잘라야죠. TBT는 사실 저는 3.2 정도에서 그냥 저 같으면 잘랐을 것 같아요. TBT는. 제가 하나머티리얼이랑 대덕전자랑 심택에 대해서 걔네 세 종목이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진짜. 그 지수단에서 빠지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걔네가 프라이스를 못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까웠지만 그냥 정리를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안전마진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그 3%의 안전마진이 와서 그냥 3%
제가 9%, 10%까지 갔었어요. 그 세 종목 가지고 일주일 만에. 근데 그게 쭉 빠지면서 3%까지 제가 생각했던 안전마진까지 내려와서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 안전마진을 본전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3% 먹고 정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들고 있다가 그냥 마이너스까지 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는 이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가, 물론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안전마진은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안전마진 5%라고 설정을 했는데 10%까지 수익이 났다가 쭉 빠지면서 5%까지 오면 저는 정리해요. 저는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회피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리해요. 여러분이 제가 주는 지표나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결정을 했다면 그 모멘텀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냥 들고 가겠죠. 지금 코스닥 제가 아까 봤는데 제가 마이너스 1%거든요, 지금 보면. 하나도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너무 확신하니까, 저는. 제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지표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마이너스 1%든 2%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5%까지도 이거 충분히 버텨요. 왜냐면 제가 골랐기 때문에. 제가 봤던 지표들, 제가 봤던 하락 모멘텀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래도 제 걸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전마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 개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괜히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전마진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여력으로 뭐 당연히 이거는 근데 다들 뭐 까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요즘은. 이거 6월 CPI 나오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양적 긴축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은 진짜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속도 늦춘다는 말만 나와도 그 풀악셀 밟는 그 한도치가 내려오는 거. 두 번째로 이 러시아 종전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상 어제 나왔던 상승분은 이 러시아 종전에 대한 찌라시가 아니라 이 러시아 종전 얘기 나올 때 그래서 이 검색해봤어요. 러시아 종전 쳐보니까 바로 같이 나오는 뉴스 중에 보면은 그 러시아의 동결 자금 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 이런 말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종전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게 바이든이랑 푸틴인데 우크라이나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고 유럽도 그냥 질질 끌려다닐 뿐이죠. 아무 타격도 못 주고 있어. 무슨 경제 제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국에다가 잘 팔아먹고 있고 이란이랑 저기 뭐 중동 쪽에다가 잘만 팔아먹고 있어요. 그 원유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이 종전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게 푸틴이랑 바이든인데 뭐 유럽이랑 몇 개국이 모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 했대. 근데 그걸로 어제 상승한 게 아니라 어제 상승 모멘텀은 확실하게 중국 그 관세에 대한 인하 부분이었죠. 왜냐면 그거는 너무 현실적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국 관세 인하해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왜냐면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중국 쪽에서도 나이스하죠. 뭐 내 관세 낮춰준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양쪽 간에 뭔가 합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 아니, 중국이 너무 이 관세 인하에 대해서 안 지킨다, 막 그런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벌적 관세 때려가지고 좀 높았던 부분인데, 그거 해소시켜준다고 하면, 당연히 뭐 수출 수입 다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에도 좋고, 호재였죠, 그건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절대적인 조커 같은 카드였는데. 그거였다고 봐야 되지. 러시아 종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그냥 지금 좋아요. 러시아는 지금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이 분위기를 오히려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질질 끈다고 얘기할 정도로 러시아는 지금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진짜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내부에 대한 뭔가 이런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정리가 잘 되고 나서 내가 막 군사 잘 만들어서 통일 다 했는데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히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제 그 전투력을 소모시키다던가 하죠.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그걸 충분히 다 해놓은 상태였고 아니나 다를까 보란 듯이 러시아의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를 러시아도 딱히 나쁘지 않고 미국도 천연가스 수출국 1위 됐죠, 지금.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둘의 이해관계가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여서 저는 이거 이슈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질질 끌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유럽 쪽에서 지금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이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오히려 숨겨진 몸에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이쪽에서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딱 7월에 그 실적 2분기 실적 부러지는 거 다 보고 뭐 CPI 높게 나오면 CPI 높게 나온 거 보고 CPI도 지금 유가 100불 왔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수요와 공급의 중간에 서 있는 유가 100불. 좀 다시 볼게요. 지금 98불인데 그냥 유가 100불 딱 보고 유가 100불이면 이제 그냥 어느 정도 120불보다는 훨씬 내려오긴 했잖아요. 지금 휘발유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요.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가 찍고. 물론 뭐 유류세 인하라던가 바이든이 저기 유류 업체한테 뭐 또, 뭐 그런 푸시 해가지고 내려간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CPI에 대한 상승 압력도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8월, 9월 그쯤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해 보면 그때가 되게 높았어요. 그때 한참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여간에서는 CPI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분기에 만약에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이 나스닥에 대한 엄청난 하락분이 나온다면 너무 나이스하게 저는 진입각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향후 진입하는 거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요즘 진짜 이 지표들을 엄청 많이 찾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나스닥 선물 인버스 20 들고 있고 코스닥 인버스 40 들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상태예요. 코스피 곧버스는 20 오늘 편입해서 2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20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원래 40이었는데 오늘 인버스 들어가면서 이제 현금이 20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고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은 그냥 다 뭐 평범한 이율 받는 현금 상태예요. 현금 상태인데 얘네도 그 7월에 만약에 급격한 하락분이 나와서 매수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요 엔화 ETF랑 한국 장기국채 ETF랑 한국이 요즘 드는 생각인데 한국 장기국채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 장기 성장률이라는 게 장기 국채금리랑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높은 지금 3.5 넘을 거예요. 그 3.5% 넘는 그 상태면 이 장기 국채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요. 내년에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필립스 곡선에 의거한 실업률 상승분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빠지고 경기 침체 나오는 거. 그 시나리오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모든 장기 국채 가격이 굉장히 뛸 거예요. 심지어 요거는 한국 국채이기 때문에 이 분배금도 나옵니다. 배당금이 아니고 분배금이라 그래 보통. 국채 같은 경우 이거 분배금 나옵니다. 분기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S&P 500 ETF. 여기다가도 많이 뭐 비중 보면은 333 그냥 균등 분할해서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향후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요 보면은 국장에 대한 인버스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환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환 리스크 때문에 국장에 대한 인버스 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간 거고 주요 포인트는 지금 7월에 발표될 2분기 실적 발표, 그 중순부터 발표되는 거. 그리고 6월 CPI 다음 주 수요일인가에 발표되는 요거까지 보고 진입하면 딱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8월부터는 CPI 꺾이는 게 보일 것 같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 우려 심화되면서 이제 뭐 GDP 부러진 걸로 이제 꽝꽝꽝 찍어서 혹시라도 패드가 뭔가 긴축 속도를 줄이는 스탠스가 보인다면 그 부분도 8월부터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 하고 있는 보이시나? 여기 파란 선이 CPI예요. CPI고 점선이 페드의 기준금리입니다. 이 차트랑 요거는 나스닥 차트인데 그 뭐 이제 경기 침체 많이 왔던 부분들을 이제 자른 거예요. 저는 지금의 요 인플레이션이 70년대 초의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경기 침체에서 뭐 이렇게 빠지는 구간도 있는데 경기 침체에서 꼭 빠지는 건 아니고 꼭 반등을 해요. 보면 끝날 때쯤 반등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죠. 요 구간을 잘라 먹으러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진입하는 구간을. 70년대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경기 침체에서 그냥 쭉쭉 빠진 다음에 경기 침체 탈출할 때 보통 상승 나오면서 쭉 이제 상승을 하죠. 요 뭐야 81년도에 나온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도 빠져나오자마자 수직 상승해서 요 뭐 더블까지 올라가잖아요. 요 부분도 이런 걸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년대인데 경기 침체 중순부터 상승을 시작하죠. 그래서 꼭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요걸로 보면 되겠다. 요게 CPI, 나스닥, 요 파란 선이 나스닥에 대한 지수화한 지표고 빨간 부분이 CPI입니다. 보시면 경기 침체 왔을 때 CPI 한참 상승하다가 상승할 때 나스닥 쭉 빠지고 여전히 높은 CPI를 보여주고 있죠.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스닥이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죠? 이거 딱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죠, 지금. 경기 침체 구간 안에서 이 CPI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2%면 높죠. 12%에서 천천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높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여전히 높지만 꺾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스닥은 여기서부터 그냥 날아갑니다. 쭉. 그리고 꼭 인플레이션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높았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전가가 잘만 일어난다면 인플레이션 타고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좋았고 이익률도 좋았고 작년 하반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요 5월부터 해서 뭐 1년 가까이 되는 구간 동안에도 보시면 인플레이션 타고 이 나스닥도 쭉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CPI가 꺾이는 부분을 제가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꺾이고 나서 또 여기 쭉 상승하죠. CPI 꺾이고 나서. 여전히 높은데 CPI가 꺾일 때 상승을 한다니까. 이 경기 침체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 나와서 쭉 뚫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중요한 것처럼 요즘 보입니다. 확정을 짓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꼭 꺾일 때 바로 상승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 경기 침체를 제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쭉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당장 이렇다라고 확정을 딱 내리기는 어렵고 제가 요거는 계속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요 추세가 꺾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에 뭔가 전환점이 되는 그 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요 70년대 초에 왔던 오일 쇼크로 인한 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이때의 상황과 저희가 근래에 있었던 그 작년부터 있었던 공급단에서의 문제, 첫 번째 공급단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에. 제가 맨날 말하는 건 수요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그 M2 통화량이 엄청난 증가가 나타나면서 했던 수요단의 인플레이션과 공급단의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저는 일단 70년대 초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요 CPI가 꺾이는 이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요번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는 어쩔 수 없고 8월에 발표되는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꺾이는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QT가 꺾이는 부분, QT 못한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들. 그게 오면 그래서 지금 제가 롱숏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사는 거 진짜 절대 나쁘지 않아요. 돈 있으면 사라고. 근데 없다니까. 여기서 물려서 신나게 물려서 반토막 났잖아. 그럼 없어 물탈 돈이. 근데 반대로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진짜 천의 기회라니까 진짜.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괜찮고 그 2분기에 실적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저는 지금 인버스 포지션을 잡고 있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롱을 부르는 사람의 말도 맞고 숏을 부르는 사람의 말도 맞다고 봐요, 저는. 뭐 이제 질문 있었죠. 질문하세요. 질문 빨리 받고. 오늘 딱 1시간 했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채 금리 인상으로 일어난 거라 생각되는데요. 장기채 금리 올려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방지하는 거라면 일부러라도 지금 장기채 금리 올려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를 올려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를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장기 금리를 올리려면 QT를 땡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T를 땡기는 건 그냥 긴축 중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거는. 이자 1% 올릴게요 하는 거랑 너 1% 상환해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자가 1%포인트 올라가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너 10% 상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을 하는 게 지금 속도도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양적 기축 하고 있는데 지금 요 하는 정도로는 저 기준금리,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을 못 막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적 긴축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기 침체가 있는 와중에 양적 긴축을 더 빨리 진행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못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기준금리가 신나게 땡기고, 75bp 빡빡빡 땡기고, QT를 속도로 올린다? 이건 좀 달라요, 얘기가. 그냥 긴축을 하는 거랑 양적 긴축 땡기는 거랑. 그래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를 갑작스럽게 패드가 나서서 심지어 패드가 우선적으로 정리할 채권의 1순위는 MBS 채권이에요. 국채가 아니라 MBS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양적 긴축을 땡겨서 이 국채 금리를 올린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 기대를 하기보다 차라리 6월 CPI가 급격하게 높게 나와서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그 CPI가 높게 나와서 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엄청 부각되면서 기준금리 막 땡겨야겠다. 이래버리면 뭐 단기금리,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보일 수 있겠죠. 그걸 기대하는 게 낫지 페드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장기금리를 땡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인데 7월에 발표되는 CPI가 컨센서스 그 이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 TBT는 홀딩 중인데요. 혹시 지금 TBT 홀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자를 기간 지났죠. 자를 기간 지났어요. 원래 우리가 2.8을 일단 아래에서 매수하기로는 했었어요. 2.8 넘어서가 아니고 아무튼 뭐 2.8에서 매수했다고 치고 지금 정도면은 본인의 마음이 중요해. 주식이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요. 막 손실이 막 10%, 아시다시피 30% 넘어가가지고 35%니 30%니 하는 거는 오히려 막 이렇게 덮어놓고 지내잖아요. 오히려 그건 안 보는데 한 10%에서 20% 가는 막 이때가 되면 심적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멘탈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심리 상태가 다르잖아요. 저 지금 이거 비중 40 태웠는데 지금 손해라니까요. 근데 이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이 코스닥 이거 비중 제일 높은데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거 신경 하나도 안 써. 왜 안 쓰냐면 저는 그 정도로 확신도 가지고 있고 뭐 사실 그렇게 1%면 크지도 않고 예.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일상생활에 설령 이게 지금 5%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 프레투스? 프레투스님이 지금의 혹시 손실인지 뭐 본인지 수익 구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상생활에 조금 영향을 줄 정도로 뭔가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 먹을 거 진짜 너무 많아요. 먹을 자리 되게 많으니까 이 일상생활에 뭔가 영향이 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저는 빨리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 엄청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멘탈이 중요합니다. 멘탈이 허용할 수 있는 안전마진. 여러분과 저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그 안전마진이 달라요. 그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당장 자르세요. 현금 들고 있다가 2분기 실적 부러지는 거 다 보고 들어가면 돼요. 이거 좀 충분히 낫다니까? 충분히 지금 진입할 만한 구간이에요. 다음, 침체를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보시나요? 침체 왔고, 인플레이션 있고, 혹시라도 1, 2분기가 만약에 침체라고 하면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 경제적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정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 김현석 형님 그 뭐야 월스트리트 나오고 하는 데 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질문했다가 존나 혼났다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논하고 있냐고. 네, 그냥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 단어 정의 그대로 움직이니 안 움직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랑 2분기에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이제 GDP가 부러져서 온다면 경기 침체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의가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 모르고 지나왔잖아. 그냥 잘만 넘어왔잖아요. 물론 자산의 이 하락이 좀 있긴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단지 이 시간을 조금 느리게 가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속도 조절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은 막 짓밟으러 가자. 75bp 자이언트 스텝해서 짓밟자. 양적 긴축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막 풀악셀 9월에 땡기고 해서 인플레이션 아예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던 걸 천천히 밟아가자. 뭐 50bp씩 천천히 밟아가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전과 조금 다른 스탠스. 인플레이션은 잡으러 가긴 해야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가 돼버리면 좀 어렵긴 한데 근래에도 보면 여기 뭐야 이 실업률 증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고용단에서의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예,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도와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를 지금 이렇게 막 미친 듯이 75bp 몇 번 땡기고 양적 긴축 9월에 플러스를 밟고 이거 같이 진행하고 꼭 그게 예, 요거 조금 줄인다고 해서 절대 인플레이션을 달아나게 내비둔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5bp의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이런 건 역사상 없었어요. 그냥 속도 조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골드 좀 물어봐도 될까요?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오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왜 크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엄청 올라가서 달러 가격이 엄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골드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골드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유가도 그렇죠. 그런 재화에 대한 부분이 이 화폐, 달러에 대한 가치 상승이 일어나면서 골드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뭐 WTI가 빠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오잉?
단톡방과 세미나에서 해주시는 말씀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미나와 단톡방 지속은 언제까지 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거는 그냥 지금은 제가 막 부담이 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할 것 같고, 제가 약간 이 향후 제 뭔가 커리어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운영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지금의 요 계신 300분은 초기 초창기 제 멤버이기 때문에 예, 단톡방을 없애진 않을 거고 예, 계속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예,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초심을 잃지 않게. 코스닥은 인버스, 코스피는 굿버스 매수하신 게 오늘 강의 초반에 경기 민감주 성장주 때문 맞을까요? 인버스는 CPI가 실적 부러질 때까지 보실 예정인가요? 지수가 이미 많이 빠져 있어서 궁금합니다. 우선 이게 굿버스로 들어간 이유를 물어보신 건데 그럼 그것 왜 오늘 제가 아침에 들어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장 마감하고 나서 3시부터 시작해서 선물을 많이 다시 샀어요. 어떻게 봐야 되지?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장중에 5천억까지 매도 포지션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그게 지금 장 마감하고 났을 때는 1,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3,300억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그 5천억이라는 엄청난 매수를 돌렸어요. 외국인이. 근데 아침에 이거 같이 보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처음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매수했던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작부터 너무 셌어요.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환율은 높게 올라간 상태였고 외환 보유고 가지고 틀어막는 게 너무나 눈에 보였고 오늘도 원래 지금은 물론 외국인 다시 매수를 한 상태여서 좀 바뀌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거의 한 8천억, 9천억 가까이 매도했는데 환율은 그게 그렇게 크게 안 올랐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1조나 시장에서 던지고 있는데 환율이 별로 안 올라. 그건 외환당국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 억지로 눌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소에서 호호 불어가지고 지금 당장 맞추고는 있지만 네, 글쎄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호호 누를 뿐인 거지.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튄다고 하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거는 곧버스로 조금 확신이 있어서 곧버스로 들어간 거예요. 특히 경기 침체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어, 요 코스피 쪽에서의 하락분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환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근데 외환당국이 개입해서 밀어내도 1,300원 아래로는 절대 못 밀어내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 1,300원을 다시 저항선으로 잡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현금 20 납둔 상태에서 곧버스로 밀었어요. 그리고 인버스는 CPI와 실적 부러질 때까지 보실 예정인가요? 예, 저는 그 하락 모멘텀을 그걸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 자체를 그 2분기 실적 부러지는 걸 보고 진입한 거기 때문에 그거 다 보고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스위칭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정리하고 지금 들어가도 사실상 괜찮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이거 2년 뒤에 2년 2년 뒤에 이거보다 위에 있지 않을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위에 있어요. 이거보다 수익 나요. 단지 조금 더 기다리는 이유는 진짜 수익이 극대화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100원에 산 게 1,000원에 간 다음부터는 1,000원에서 1,000원씩 오른다고 했을 때 100%씩 오르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저점을 잡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 이미 충분히 저점을 잡긴 했죠. 인버스 쭉 들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저점을 잡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사실상 수익률 극대화예요. 내가 지금 이거 현금으로 다 들고 있었다고 치면
그냥 그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욕심 내고 있는 거예요, 욕심. 수익률 극대화하려고. 여기서 튈 테니까. 여기서부터 오르는 거는 진짜 남들보다 평단가가 몇 배가 낮은 거라니까, 진짜. 얘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아서 이 본전 간다고 하면 나는 50% 올랐겠네. 나는 50% 올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본전까지 가는 거예요. 16,000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본전 되는 거고 나는 수익률 5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보고 들어갈 거예요. CPI 높게 나오는 거랑. 물론 CPI는 본이거나 조금 그래도 8% 위에서 놀지 않을까 싶어서 리스크가 좀 적다고 생각해서 일단 인버스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인버스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좋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 긴축 우려가 부각이 될 테니 들고 가는 것도 유효하고 저처럼 인버스 들고 갔다가 여기서 스위칭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오늘도 이만 하겠습니다. 또 한 시간 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세요, 형님들.